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장중 달러 강세로 등락을 거듭했지만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투자 심리 후전으로 장 막판 매수세가 몰리면서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럽 증시도 미국의 고용지표 개선에 따른 효과로 광산주들의 주도 속에 6개월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WTI는 전날보다 36센트 오른 배럴당 86.8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입니다. 미국의 10월 비농업 부문 고용은 전월 대비 15만 1000명 증가해 시장 예상치 6만 명을 크게 상회했습니다. 실업률은 9.6%를 유지했습니다. 9월 미국의 기존주택 매매 계약 지수는 1.8% 감소한 80.9를 기록했습니다. 은행의 주택 압류 중단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FED는 미국의 9월 소비자 신용이 21억 달러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학자금과 자동차 대출, 비리볼빙 대출이 2년 만에 최대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센증시의 김종성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증시는 1966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치를 높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상승세를 지키지 못했고 하락 마감했는데요. 미국 증시는 우리 증시와는 달리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지속했고요. 3대 지수 모두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고용지표가 개선되는 움직임이 나왔고요.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의 등락을 좌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국 증시의 마감 상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임고 매니지먼트의 강효석 과장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상승세를 유지했는데 과연 이게 상승세를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에 대한 논의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마감 상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일단 경제지표가 3개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지표가 시간차를 두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경제지표 발표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거린 하루가 됐는데요. 네. 오전에 나왔던 이제 고용지표가 이제 8시 반에 나왔는데 장 전에 나오면서 개선이 선반영되면서 일단 지수가 장 초반 혼조세를 보면서 출발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미증시가 이제 12시경에 잠정주택 판매가 발표가 됐는데, 네. 이거는 이제 컨센서스를 밑돌면서 이제 하락 전환했고, 다시 이제 또 여기다가 덧붙여가지고 이제 아일랜드하고 스페인 은행들이 실적이 악화됐다. 그래서 유로존의 CDS들이 좀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로가 약세가 되고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이제 지수가 같이 하락을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3시쯤에 소비자 신용이 당초 컨센서스보다 높게 나오면서 지수가 이제 30분을 남겨놓고 급등세를 보이면서 네. 결과적으로 이제 강보합으로 마감한 그런 장이었고, 유로화 약세로 인한 달러 강세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일단 경제지표 호전으로 인해서 또 이제 달러 강세는 일시적인 것이다 이런 의견에 의해서 상품 가격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알코아나 엑스모바일 같은 철강 원유 등 자원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고 또 금융주들이 이제 배당에 대한 어떤 배당이 확대가 된다 하면서 금융주들이 네.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네, 연준이 이 배당금 확대에 대한 내용을 지난주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때문에 지난주부터 은행주의 상승세는 꾸준히 이어졌고요. 업종별로 어떤 흐름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일단 은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연준에서 자산이 건전한 은행들은 배당을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해주겠다. 네. 그래서 뭐 그 이유는 이제 새로운 투자자를 찾을 때 더 쉽게 찾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에 축소했던 배당금을 확대하기를 원한다 이러면서 뭐 BOA나 웰스파고 같은 은행들이 상승을 했고 네. 또 이제 자원 관련주들은 달러 약세가 계속되면서 달러가 강했지만 그 강세는 일시적인 것이고 다시 약세를 기록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서 자원개발주들이 강세를 보였고 네. 또 화학주들이 이제 그동안 많은 이제 상승을 기록했었는데 이제 화학 관련주들은 이제 차익 실현되는 모습이 나오면서 화학 관련주들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먼저 살펴봐야 될 게 고용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오히려 고용이 늘었다라는 뉴스가 들려왔고요. 하지만 실업률은 동일하게 유지가 됐죠. 네, 실업률이 9.6%로 유지된 가운데서 고용이 이제 컨센서스가 6만 명 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네. 원래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6만 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네. 15만 100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농업 부문 고용이 많이 증가를 했고요. 또 어디서 가장 많이 증가했는지 살펴보면은 제조업, 광업, 자동차 업종 등이 이제 전달 대비해서 플러스로 바뀌었고
또 이제 도소매 판매 업종하고 임시직, 그다음에 교육 헬스 업종의 채용이 이제 줄을 이뤄가지고 많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특히 또 연말에 쇼핑 시즌을 맞아가지고 도소매 이제 판매 업종이 많이 증가했기 때문에 네. 이쪽 부분으로 이제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 고용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라고 시장이 생각하는 이유가 그 전에 4일날 발표했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컨센서스보다 증가를 했었고 또 민간 부분 고용이 비록 3달 연속 증가하긴 했지만은 네. 이것이 아직 3달 연속 증가했지만 실업률이 9.6%에 머물고 있고 네네. 그래서 고용 시장의 정상화는 아직은 이르다 이런 것이 이제 시장에서 컨센서스로 작용이 되면서 장은 그렇게 강하게 반등하지 못하는 오히려 나온 다음에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에서는 고용이 그렇게 크게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게 사실입니다. 지난주에 미국에서 나왔던 가장 큰 뉴스 중에 양적 완화책, 2차 내용이 되겠죠. 6천억 달러에 대한 규모를 발표를 하면서 이게 큰 시장의 화두가 됐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 연준이 이야기를 하기로는 소비가 확대가 되기는 되겠지만 그 양이 제한적일 것이고 그 중심에 고용지표에 부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밝힌 지 얼마 안 돼서 고용지표가 좀 좋게 개선이 됐어요. 이 연준으로서 좀 마련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도 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준 입장에서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연준이 이제 제 2차 양적 완화를 했던 것은 네. 어떤 경제도 심리적인 것들이 많이 작용을 하는데 현재 미국의 상업은행 대출 같은 것을 보면은 네. 3개월 연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계속해서 이제 물론 이제 그 폭은 되게 작은데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네. 어떻게 선행지수라는 것이 이제 증가하고 있다고 볼 때 고용지표가 아직 개선이 안 됐지만 네. 금방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6천억 달러어치 양적 완화 조치를 취한 것은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투자 심리를 활성화시키려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있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버냉키 의장이 2차 양적 완화 조치가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네. 경기 회복에 이제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물가를 최우선시 해야 하는 네.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을 의도한다는 것은 물론 이제 잘못된 정책이고요. 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떤 이런 조치들이 네. 투자 심리가 더 개선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시장 참여자들은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볼까 합니다. 버냉키 의장이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책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런 입장을 내놓았는데 문제는 해외에서 미국의 양적 완화책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입장도 분명 나왔습니다. 브라질이라든지 중국 쪽에서 약간 비판적인 그런 표현을 또 하기도 했었고 달러 약세에 대해서 우려하는 그런 목소리도 나왔는데 버냉키 의장은 여기에 대해서 또 잘 대응을 했어요. 네, 일단 달러가 강세로 돌았었고요. 물론 이제 달러라는 것이 이제 가치를 평가받을 때 유로하고 엔화가 이제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는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게 큰 폭의 역할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유로 지역이나 일본 지역에 비해서 미국의 경제가 괜찮은 것은 사실이고요. 네. 그래서 유로존이나 엔화만 놓고 봤을 때 지금은 달러가 약하지만 네. 달러가 양적 완화를 한다고 해서 계속해서 이 약세 흐름이 네. 이어지기는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나름대로 또 유로존 시티에서도 많이 올라서 그런 경우가 이제 현실화가 됐고 그렇지만 이머징 국가 입장으로 볼 때는 이머징 국가에서는 달러가 그렇게 많이 절하되지 않더라도 네. 자기네 국가들은 통화가 절상될 테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반발하는 그런 모습인데 네. 이제 이것은 이제 G20 정상회의에서 네. 논의가 되면서 어떤 시장에서 다시 한번 컨센서스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가 이번 주에 열립니다. 그 때문에 많은 경제 관련 내용들이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환율이 가장 큰 화두가 되겠죠. 미국의 경제 지표 쪽으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미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살펴야 될 부분이 이 소비가 되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부동산 관련 지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의 부동산 관련 지표 좋게 나올 때도 있었지만 다시 또 좀 약간 우려스러운 부분이 또 나왔거든요. 네, 미국의 이제 부동산 지표가 이제 바닥을 확인한 것처럼 큰 폭의 거래량이 증가가 있었다가 네. 다시 줄어들었다가 이러면서 계속 아직까지는 바닥에서 이렇게 탈출하는 모습이 나타나지가 않는데 네.
이 잠정주택 미결주택 판매가 전월 대비해서 1.8% 감소하면서 원래 예상치로는 이제 소폭 증가했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네. 주택 시장의 그 어떤 추세 반전 신호가 나타나지 않고 부동산의 안정화는 아직까지는 조금 요원한 상황이다. 그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의 소비에 대해서도 조금씩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소비자 신용이 좀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좀 예상외로 감소하는 부분도 좀 있었는데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9월 소비자 신용 같은 경우는 이 깜짝 성적을 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완전히 소비가 좀 늘어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고 있어요. 네, 소비자 신용이 이제 지난달 33억 불 감소한 데 이어가지고 네. 30억 불 감소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는데 리볼빙 금액이 이제 83억 불 가량 감소했고 이제 빚을 갚는 그런 수요자들이 많아서 감소했지만은 리볼빙을 제외한 금액이 이제 104억 불이 증가하면서 21억 불 증가로 서프라이즈가 기록했습니다. 네. 신규 자동차 판매가 2.5% 늘어난 것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이었고요. 그래서 어떤 이것을 바닥 탈출 신호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소비자 신용이 다시 증가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거는 아직 이른 이유가 1분기, 2분기, 3분기까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한 달 늘었다고 해서 이것이 소비자 신용이 이제 계속 증가세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는 아직 이른 판단이고 경제 정상화 신호는 아직 아닌 것으로 그렇게 시장에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증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유럽으로 자리를 좀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상승세를 지속하는 모습이에요. 고점을 점차 높여가고 있는데요.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일단 유럽 증시가 이제 선진 3개국, 독일, 유럽, 독일, 프랑스, 영국 증시는 네. 이제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이제 강보합세를 기록하면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광원 관련주들하고 자원주들이 괜찮았었는데, 그러나 이게 지금 좀 우리가 유심히 살펴야 될 것이 아일랜드하고 스페인은행이 이제 실적 악화로 인해서 스페인, 이태리, 아일랜드 등의 주가들이 이제 1% 이상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네. 투자자들이 이제 아일랜드 쪽이 문제가 된 것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일랜드 정부의 재무적 상황이 네. 아일랜드 은행을 구제할 수 있기가 힘들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면서 아일랜드 CDS가 연초에 580bp까지 올라가면서 남유럽 위기가 오고 그때 신용위기가 재정위기가 부각이 됐었는데 네네. 어저께 610bp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 초 조정에 증시에 조정이 됐던 국가들이 다시 한번 문제가 생김으로써 이런 거는 이제 시장에서 점검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뭐 아일랜드발 위기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해야 된다. 좀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은 악재를 악재로 받아들이지 않고 호재가 아닌 것을 호재로 받아들이면서 계속 올라온 시장이었는데 네네. 이제 지수도 2,000포인트 가까이 와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어떤 위험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은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상품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를 보였는데 국제 유가 그리고 또 금값도 모두 다 올랐거든요. 그 양도 상당히 컸었고요. 국제 유가 같은 경우는 뭐 2년여 만에 최고치를 또 기록했다고요. 예, 원유 가격이 이제 12월물 가격이 86.49달러를 기록하면서 2% 넘게 상승해서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금값도 마찬가지로 1,397달러로 사상 최고치고요. 근데 이런 움직임들이 달러가 올라가면서 나왔다는 것이 이제 시장에서는 좀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이번에 유로가 올랐던 그러니까 유로가 떨어지면서 달러가 오른 건데 어떤 시장의 투자자들은 유로의 CDS가 상승해서 유로화가 떨어진 것이 어떤 추세적인 움직임이 아니고 기술적인 것이다. 그래서 달러가 다시 약세를 이어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계속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상품 가격에 대한 랠리가 계속된 것이고 이것은 버냉키 의장과의 말과는 반대로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을 많이 우려하고 있고 그런 쪽이 이제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서 나타났습니다. 네. 이번 주 주요 일정도 한번 살펴봐야 될 텐데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경제 지표도 있겠지만은 오히려 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쪽으로 많은 재료가 뭉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 주 주요 일정 한번 살펴보죠. 네, 일단 화요일 날 9월 도매 재고가 발표가 되고요. 이것은 조금 증가할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은 9월에 이제 미국 무역 수지. 이것은 이제 달러 약세
인해서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네. 10월 수출입 물가, 이거는 컨센서스가 공개되지 않았고요. 재정 수지까지 같이 이날 발표를 하고, 금요일 날은 11월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소폭 증가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듯이 이제 12, 13일 날 이제 G20 정상 회의가 열리는데 네. 여기서 환율 관련 이슈가 얼마만큼 부각이 될지는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고 살펴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기업들의 실적 발표도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기업들의 실적 내용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기업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끝나가는 단계로 이제 GM이나 시스코 이런 실적 발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현재 플레이보이나 MBI A가 이제 화요일날 발표를 하고 메이시스 같은 기업들이 수요일날 발표를 하는데 일단은 기업 실적 발표는 이제 끝물이기 때문에 네. 환율이나 경제 지표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유럽 문제로 초점을 맞춰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에임고 매니지먼트의 강효석 과장과 함께 글로벌 증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센 전략 시간입니다.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지석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이번 주 전략을 저희가 세워보기 이전에 지난주를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금요일 연중 고점을 1966까지 올렸었고 시장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컸거든요. 예.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2000선이 머지않았다. 이런 평가가 조금씩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예. 이 상승폭을 많이 줄였고 오히려 하락 반전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난주에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중간 선언 정치적 불확실성과 네. 또한 FOMC의 양적 완화 정책이라는 정책적 불확실성 해소 모습을 보이면서 주중에는 코스피 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에는 국내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오면서 소폭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단기 이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은 이런 미국발 두 가지 변수가 모두 장세에 부정적이진 않고 네.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을 하는 모습인데요. 지난주의 조정은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으로 좀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원군이 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중간 선거 이후에 오바마 행정부가 부유층 감세안을 검토를 하고 있고 또한 은행주들에 대한 배당 확대를 허용하는 등 이 공화당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에 대해서 우호적인 제스처와 또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역시 6일째 상승을 하면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났던 지수를 회복을 했습니다. 따라서 네. 국내 증시에는 여전히 긍정적인 모습으로 작용하리라 보여지고요. 네. 이번 주에는 1930선과 10선 사이에서 박스권에서의 매물 소화 과정이 이어지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1930선에서 박스권 장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업종으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난주 후반부에 히어로 업종이라고 한다면 단연 전기전자 업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다가 단기간에 좀 많이 회복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거든요. 전기전자 업종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지난주에 이제 전기전자 업종은 이제 바닥권이라는 시각에는 크게 변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바닥권인 상태에서 과연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질 거냐 그런 거에 대한 의문 시기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이었었는데 지난 D램 점유업체 3위인 엘피다가 웨이퍼 기준으로 약 6만 장 정도의 예상보다 약간 많은 네. 한
거의 20%에 달하는 감산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감산을 한다는 얘기는 그 업체에서 그 적자를 보고서 그 팔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 D램 가격이 아직은 하락 추세이긴 하지만은 거의 바닥에 왔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 있겠고요. 과거에서도 보면은 그 LCD 업계가 그 원가 수준으로 다달하면서 그 LCD 업계가 감산을 결정하면서 그 패널 가격이 오르고 주가가 미리 선 반영해서 오르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그 LP다의 감산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업체의 주가에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라 보여지고 있고요. 또한 그 반도체 D램의 바닥도 조금 더 앞당겨지지 않을 수 있을까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LCD 업종 관련한 호재도 분명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중국에서 그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가 투자를 하는데 계속 그 승인이 안 나고 좀 이렇게 길게 이어졌었는데 지난주에 삼성전자와 그 LG 디스플레이의 그 투자 결정 승인이 났습니다. 따라서 삼성전자가 한 4조 원 정도 되고요. 또한 LG 디스플레이가 3조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그런 반도체나 아니 LCD 장비 업체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해주고 그 공장 건설에서 생산까지 약 한 1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따라서 한 2012년 정도에는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보다 앞서서 장비 업체들은 이미 이제 투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SFA라든지 주성엔지니어, KC텍, 뭐 IPS, 뭐 테크노세미캠 이런 그런 장비 업체들의 선두권 업체들한테는 긍정적인 모습으로 좀 작용하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 후반부의 히어로가 바로 이 전기전자 업종이었다면은 주 초반부에는 단연 자동차 업종을 좀 주목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후반부에 좀 많이 꺾이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게 단기 추세를 이탈한 것인지 아니면 완전한 추세 전환으로 봐야 되는 건지 지금 아직까지 판단을 하기엔 좀 이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뭐 사실 그 자동차와 뭐 화학 조선 이런 쪽들은 여전히 내년에도 주도주가 되리라고 이렇게 시장에서 많이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초반에 약간 사실 기아차가 하루에 10%씩 넘게 오르고 이런 경우에는 약간 그 투자자들의 그 주도주에 동참 못한 그런 이제 조급한 마음에 오버슈팅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오버슈팅 5만 원 찍을 때 보면은 기관과 외국인들은 또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산 측면이 있고요. 이게 뭐, 그 정확히 이제 그 과거의 예가 꼭 그대로 이렇게 답습이 되지 않겠지만은 지난 여름에 보면 삼성전기와 하이닉스, IT주가 그 주도주일 때 그 개인 투자자들은 그 상승에 동참을 못 하다가 그 마지막에 가서 많이 사고 그 당시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집중 매물을 쏟아냈습니다. 근데 지금 기아차가 지난주에 5일 연속 매도를 하고 개인만 사는 그런 그 양상이 좀 벌어졌는데요. 뭐 내년에도 여전히 주도주의 모습은 좀 보이려고 보이는데 올해 지금 주당 순이익이 기아차가 한 4천 원 후반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5만 원이면은 시장 퍼 수준이기 때문에 이제 당분간은 이 가격에서 조금 더 기간 조정이 이어지든지 하는 모습을 보이려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추격 매수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의 좀 수급을 한번 보고 다시 그 재매수 시점을 좀 잡는 게 좀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뭐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지 그 여부를 한번 살펴보고 접근을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주 업종별 현황을 자동차와 전기전자 업종 중심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주 전략을 좀 세워봐야 될 텐데 앞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번 주 우리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 만한 그런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이제 그 일단 펀드의 집중적인 환매가 뭐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난주에도 외국인은 1조 원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뭐 1조 한 3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특히 전기전자 업종에서 한 4천억 정도 매수를 했고, 근데 자동차와 화학과 조선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를 한번 점검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매수를 하실 때는 그 외국인과 기관들의 집중 매물이 나오는지를 한번 좀 점검을 해보시고 그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서 매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아까 그 전기전자 업종을 많이 샀듯이 이번 주 초에는 전기전자 업종과 또한 그 다음 주에 이제 금통위의 그 금리 결정이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있는데 금리 인상을 좀 그 많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미리 선취매성으로 그 금융주, 뭐 은행주와 보험주들도 한번 매수를 한번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금융주에 대한 관심을 또 보여주셨는데
1930선에서 좀 등락을 할 것이다. 앞에서 이렇게 전망을 해 주셨어요. 네. 그래도 좀 윗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최근 들어서 상승폭을 많이 키워왔었는데 우리 증시의 밴드 상단선 네.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을까요? 뭐 지난주에 1960선 한번 갔듯이 네. 일단 상단은 이번 주에 이제 G20 정상회의가 있고요. 네네. 또한 다음 주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리 결정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속적인 상승보다는 지난주에 갭상승했던 1910포인트대의 네. 지지선을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네. 상단으로 한 1960선 네. 정도를 상단으로 두고서 일단은 지수보다는 종목으로 좀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보다는 종목인데 앞에서 말씀을 해주셨던 이 금융과 관련된 그런 종목군들 쪽으로 관심을 한번 압축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코스닥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코스닥 530 넘기가 왜 이렇게 힘들죠? 지금 참고로 2007년 이후에 이제 사실 유동성 장세로 전 세계 증시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코스피 지수는 거의 회복을 했는데 코스닥 지수는 아직 회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 장세에서는 지수가 올라갈 때는 좀 같이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돈의 힘으로 좀 밀어붙이는 장세인데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이 주도 세력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기관 투자가들이 장세 대응을 안 하고 있고요. 네. 또한 증시에서 이제 일반 큰 손들도 굳이 코스닥 개별 종목보다는 사실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네. 그런 중대형주 위주로 투자를 하면 더 사실 요즘 좀 수익률이 더 많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도 지수에 의존하기보다는 종목별로 치중을 해서 재료가 있는 아몰레드 관련주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반도체나 LCD 장비업체들 이런 쪽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장세가 이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심을 저희가 압축을 해보면 더 좋겠죠.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이 있다면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이번 주에는 테크노 세미캠이라는 종목을 한번 좀 관심을 드려보겠는데요. 이 테크노 세미캠 같은 종목은 이제 반도체와 LCD 시가객을 납품하는 업체입니다. 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LCD와 반도체 시장이 특히 이 기술력이 뛰어나서 국내 시장에서의 일찌감치 국산화 기술로서 안정적인 재료 조달처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또한 실적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매년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한 200억을 기록했었고요. 2008년도에는 300억이었고, 2009년에는 한 380억이었고요. 올해는 이제 한 48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으면서 안정성과 성장성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요. 또한 올해에 보면 특히 이제 2차 전지 전액을 삼성 SDI에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미국의 2차 전지 전액 공장이 완성이 돼서 지금 현재 미국의 업체 한 두세 곳과 공급 계약 체결을 하고 있는데 거의 확정 단계에 들어가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2차 전지 전액을 한 400억 정도의 추가 매출이 발생하리라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돼 있고요. 또한 최근에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에 아몰레드 식가객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아몰레드 식가객 패널을 얇게 하기 위한 식가객을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9월에 첫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고 이것도 역시 한 내년도에는 한 5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가 내년도에 한 5.5세대에 한 2조 원 정도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좀 공급 계약의 추가 증가도 좀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또한 이 회사는 기존의 안정성에 머물지 않고 여전히 새로운 수익원, 먹거리를 굉장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2차 전지의 전극을 만드는 리드탭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고요. 또한 2차 전지에 2차 전지에 들어가는 그런 또 아몰레드의 그거를 또 공장을 더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성장성은 좀 좋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수급적인 측면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외국인들이 매도를 좀 하고 있는데 뭐 양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만 분명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단기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기관들은 지금 네. 거의 1년 내내 그 약간 매수 상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월 달과 10월 달도 여전히 그 매수를 하고 있고요. 뭐 지난주에 같은 경우도 기관 외국인들은 좀 매도를 했지만은 기관들은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면서 이렇게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지금 그 저점과 고점이 높아지는 순차적인 흐름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 아주 매우 양호한 그 상승 추세대의 모습을 형성을 하고 있고요. 네. 이 회사가 과거에는 그 한 25,000원대, 이 25,000원대 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역대 그 25,000원을 넘기 힘들었었는데 올해 하반기에 25,000원을 넘으면서 지금 30,000원대 네. 그 사상 최고가에 이렇게 근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2007년도에 34,000원이 최고점이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7년도에는 영업이익이 200억 중반이었었는데 네. 올해는 지금 400억 중반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네. 2007년의 고점은 뭐 갱신하리라 보여지고 있고요. 네. 따라서 1차적인 목표가는 뭐 한 35,000원 정도 좀 두시고요. 네. 그다음에 2차적인 그 목표가는 4만 원 정도 목표가를 두시고 매수 시점은 한 31,000원대 수준에서 이렇게 11선 이평선 가격이 31,0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고 손절가는 그 지난주에 장대 양봉 처음에 장대 양봉이 났던 3만 원 정도를 손절가로 두고서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를 1, 2차로 나눠 주셨습니다. 35,000원, 4만 원 선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고 매수 가격을 지금 현재가가 31,400원 정도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31,000원 선에서 예. 그날 매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하는 게 좋겠고 손절가는 3만 원 선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테크노 세미캠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예. 투자 시점, 우리 시장에 대한 투자 시점에 대한 질문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대형 이벤트가 후반부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투자 시점을 주초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내용들을 좀 확인하고 후반부로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사실 뭐 G20 회담은 환율 전쟁이라는 표현이 예. 있고 그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재무장관 회담 때 그 합의를 했지만은 네. 사실 지금 양적 완화 정책 발표한 이후에 지금 각국의 그 대응 방안이 지금 각각 틀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급격한 뭐 파열음은 나타나진 않겠지만은 여전히 그런 불확실성은 있기 때문에 그 매수 시점은 이제 1910선 지수대로는 1910선대이거나 네. 그렇지 않으면 시기상으로는 주 후반부를 겨냥하고서 네.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의 조재석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제통화기금에서 우리나라의 지분율이 1.8%로 확대돼 전체 회원국 가운데 발언권 순위가 18위에서 16위로 2계단 올라섰습니다. 중국은 3위로 종전보다 3계단 높아졌고 브라질, 러시아, 인도 등 브릭스 국가들이 모두 지분 순위 10위권에 진입했습니다. 오늘부터 이틀 동안 한미 FTA 추가 협의 회의가 열립니다. 미국은 자동차 분야에 대해 한 EU FTA 수준으로 개방 수위를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G20 서울 정상회의의 최대 쟁점인 환율 분쟁 합의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에 대해 합의한 사항을 일부 국가가 정확하게 준수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국가들에 대해서는 일종의 동료 국가들의 압력 표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중 국내 주요 은행들의 지배구조나 경영체질 재편에 변곡점이 될 대형 이슈가 줄줄이 이어집니다. 국민은행과 신한금융지주, 외환은행 등이 노조나 금융당국, 주주와 관련된 중요 일정을 맡기 때문입니다. 오는 10일부터 G20 비즈니스 서밋을 시작으로 G20 정상회의와 관련된 행사가 순차적으로 개최됩니다. 네, 서울경제신문 이종배 기자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첫 번째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이 IMF에서 그렇죠. 발언권 순위, 뭐 한국의 발언권 순위가 16위까지 올라섰다 이런 뉴스가 들려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난번 경주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그 경주회의 때 뭐 G20 재무장관하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IMF 개혁에 합의한 바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같은 논의를 토대로 해가지고요. 그 IMF가 현지 시간으로 그 5일 미국 워싱턴에서 집행 이사회를 열어서요. 네. 그 선진국 보유지분 6%를 그 신흥국으로 이전하는 개혁 조치를 단행을 했습니다. 아마 그 이번 합의는 뭐
IMF의 65년 역사상 가장 근본적인 개혁 조치다. 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뭐 6%의 지분이 이제 그 신흥국으로 넘어가면서요. 중국이 IMF 내에서 그 미국, 일본 다음으로 그 지분율이 3위로 높아지게 되는 등 큰 변동이 일어났는데요. 네. 일단은 그 이번 조치에 따라서 그 IMF의 쿼터 증가 및 감소 상위국을 보면요. 우선 그 증가국에서는 그 중국이 2.40포인트로 가장 높았습니다. 네. 그만큼 가장 높게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브라질로 한 0.53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한국도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 0.29포인트가 늘어났는데요. 이에 따라 그 한국의 그 IMF 지분 순위는 그 종전 18에서 16위로 이렇게 올라서게 됐고요. 네. 뭐 반대로 이제 지분율이 감소한 국가는 뭐 사우디, 벨기에, 독일 이런 국가들이 있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 바뀐 IMF 지분 순위에 하면요. 미국이 1위, 일본이 2위고요. 그다음에 이제 3위가 중국으로 올라서게 됐고요. 그 독일이 4위, 영국이 5위, 프랑스가 이제 6위를 기록하게 됐고 네. 한국도 이제 16위를 기록하게 됐는데요. 뭐 이번 이사에서 통과된 최종안은 이제 내달 15일까지 그 회원국의 전자투표를 거쳐서요. 네.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하면 세계 경제 한 중심에 서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였는데 그렇죠, 예. 선진국들의 주도로 이 기관이 많이 운영이 됐던 건 사실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한 그런 기관이냐 이런 비판도 솔직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신흥국들의 경제력이 많이 커지면서 이런 판도에도 좀 변화가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렇죠. 저희한테 그 IMF 하는 외환위기 기억을 많이 떠올리는데요. 그렇죠. 사실 그 IMF 하면 국제금융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고 또 그 이면에는 그 미국, 일본, 영국 등 그 선진국에서 주도되었던 건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번 쿼터 개혁으로 인해서 그 중국의 위상이 커지는 등 그 신흥국들의 위상이 높아지는 결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네. 특히 10위권 내에 그 중국, 브라질, 러시아 등 브릭스 국가들이 대거 포진하게 됐는데요. 네. 한마디로 이는 뭐 세계 경제와 금융의 판도가 이제 그 과거 선진국에서 이제는 신흥 개발도상국으로 넘어가고 있다. 네. 이런 걸 반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제 중국은 IMF 내에서 그 지분 순위가 뭐 미국, 일본에서 3위를 올랐고요. 네. 그 GDP 총액에서도 일본을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이번 IMF 개혁 조치에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빅2로 명실상부하게 인정을 받았다. 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IMF 개혁은 그 이제 바뀌는 글로벌 경제 판도를 좀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가 주목을 받는 이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렇죠. 뭐 환율과 관련된 내용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예. 한미 정상들이 G20 이전에 좀 어떻게 FTA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 짓자 이렇게 공감이 있었고 그에 대한 추가 회의가 오늘부터 열리기 때문인데 그렇죠. 이에 대한 예상을 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그 8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네네. 이틀 동안 이제 그 한미 FTA 추가 협의 최종 담판이 열리는데요. 아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언론 보도를 통해 아셨겠지만 최대 쟁점이 이제 자동차로 좀 좁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미국 측은 그 한EU FTA와 균형을 맞춰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한마디로 미국은 그 자동차 분야에서 EU보다 불리하고요. 네. 그 한국의 EU에 버금가는 시장을 열어달라 이렇게 좀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뭐 현재 그 자동차 분야의 쟁점은 크게 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네. 그 연비하고 배출가스 기준 완화하고요. 관세한 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네. 사실상 그 연비 및 배출가스 기준 완화는 그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이 이루어져 가지고요. 타결이 거의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그 관세 환급 문제인데요. 그 관세 환급에 대해서는 뭐 추가적인 논의를 하는 것으로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사실 이 관세 환급 제도가 이제 마지막 쟁점으로 남아 있는데요. 그 관세 환급 제도로 보면은 저희 그 국내 자동차 업체가 그 제3국에서 부품을 수입해서 조립해 수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부품을 수입한 것에 대해서 관세를 다시 환급해주는 제도인데요. 이 문제는 이게 그 한EU FTA에서는 이 관세 환급 제도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한EU FTA에서는 협정 발의 5년부터 그 관세 환급액을 5%로 제한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요. 그 한미 FTA에서 이 같은 규정이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측 요구는 한마디로 그 한EU FTA와 마찬가지로 그 관세 환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정부도 이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관세 환급 카드를 내줄 경우 우리가 미국으로서 얻을 수 있는 카드가 뭔가 이게 좀 고민이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점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미 양측 정상 의지가 좀 확고하고요. 네. 세 가지 쟁점 중에서 지금 두 가지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네. 현재 상황으로서는 좀 타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양국 정상의 의지는 상당히 강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뭐 선심성 타결이라든지 선심성 딜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예, 그렇죠. 생각이 그게 이제 듭니다. 가장 네. 크게 문제인데 이제 협상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그런 게 문제가 된다 그러면 또 한번 이제 그 한미 FTA 논의가 그렇죠. 또 한국 사회를 다시 한번 뒤흔들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민감한 사안이다. 이렇게 분석이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에 대해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 이명박 대통령이 그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사실 뭐 G20 정상회 전에 마지막으로 그 개최 의장국으로서 본인의 입장을 피력한 회의였는데요. 네. 그 인터뷰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그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이뤘고요. 네. 그 다음 주 이제 그 서울에서 정상들과 만나 이번 주죠. 그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합의할 것이라고 좀 밝혔고요. 네. 또 그 다만 이제 G20에서 도출되는 합의안의 경우 어떤 법적 구속력도 없다고 밝혔고요. 그 회원국들은 자국에 맞는 정책을 선택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통령 끝으로 이제 뭐 회원국 간에 협력하지 않으면은 그 보호 무역지로 해결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네. 이번 그 서울 G20 정상회의가 그 성공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가능성을 피력을 했는데요. 네. 사실 뭐 한율이 최대 이슈인데 그 한율 문제에 대해서 과연 그 G20 서울 정상회의가 어떤 합의점을 도출해낼지가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성공적으로만 마무리가 된다면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고 국가의 브랜드 인지도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 준비도 잘 해왔고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권 관련 소식인데 이번 주에 이 상당한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금주 중에 뭐 국내 주요 은행들이 뭐 지배구조나 경영체제 변화를 겪을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은데요. 네. 뭐 외환은행,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등이 그 대상인데요. 뭐 이들 세 개 은행의 경우 이번 주에 뭐 상당한 변화를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그 신한은행인데요. 그 신한은행은 일단 8일부터 10일까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그 사전 검사를 받게 되는데요. 네. 이번 조사는 뭐 그 일련의 그 신한 사태에 대해서 그 경영진들의 그 거치 문제를 결정짓는 좀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또 외환은행의 경우는 이제 최근 사퇴 의사를 밝힌 리처드 워커 이사회장이 사퇴를 했는데요. 네. 그 이사회를 열어서 후임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이사회에서 간섭되는 게 이제 중간 배당 문제인데요. 네. 그 론스타가 지금 꾸준히 그 중간 배당을 하면서 투자 자금을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이사에서도 뭐 또 배당을 실시한다 그러면 좀 비난 여론이 끌 것 같고요. 네. 또 11일은 그 국민은행이 그 3,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퇴직을 단행할 예정인데요. 뭐 일단은 희망퇴직 형태로 이게 진행하고 있는데 그 노조의 반발 여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네. 국민은행 측에 따르면은 이번 그 퇴직에 따라서 한 6천억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6천억 원의 비용을 그 충당금으로 처리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금융권 소식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번엔 산업계 소식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화학이 이 GM의 전기 배터리를 공급하면서 시장에 큰 관심을 먹고 주가도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삼성 SDI 역시 좀 발빠른 행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라이슬러와 좀 계약을 추진한다고요? 그렇죠. 네. 2차전지 자동차 2차전 시장에서 LG화학이 빨랐고 SDI가 좀 주춤했는데요. 네네. 뭐 오랜만에 그 SDI 그 수주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네. 그 SDI 보시 합작사인 그 SB 리모티브가 그 크라이슬러의 순수 전기차 모델인 그 피아트 500 EV에 그 전기차용 자동차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현재 그 SDI의 경우 그 BMW하고요. 네. 미국 델파이 이렇게 그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요. 이번 크라이슬러의 공급 계약은 틀린 게 그 세리안이 팩으로 수주했다. 이 점이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삼성 SDI에 따르면은 그 울산에 새로 이제 공장을 건설하고 있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전기차용 전지 라인을 생산하고요. 또 배터리 팩은 미국에 있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네. 자회사에서 생산한다는 계획인데요. 사실 이 2차전 그 자동차 2차전지 시장에서 LG화학이 좀 성과를 빨리 내고 있고요. 네. 그 SDI가 좀 그 뒤졌는데 이번에 그 SDI도 본격적으로 참여하면서 네. 2차전지 시장이 그 LG화학, 삼성 SDI 이렇게 한국 업체가 주도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일본에서 한국 쪽으로 좀, 그 권리가 좀 많이 넘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지금 소형 2차 전지에는 사뇨하고 그 소니가, 사뇨가 1인데요. 네. 중대형에서는 아직 사뇨가 그 이럴타 성과를 못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중대형 2차 전지에서 성과를 낸다 그러면 충분히 이제 일본 업체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엔 또 산업계 소식입니다. 대상이 식자재 유통산업에 뛰어들겠다 이런 입장을 서울경제신문 인터뷰에서 또 밝혔어요. 그렇죠. 뭐 대상이 그 대상 사장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요. 네네. 그 100% 출자 자회사인 그 다무를 설립해서요. 그 식자재 유통 사업에 그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계획입니다. 그 대상의 그 박성칠 대표이사가 인터뷰를 통해서요.
그 식자재 유통 사업을 위해 그 내수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이렇게 네. 공식적으로 선언했는데요. 식자재 유통 시장의 경우 그 연간 규모가 한 20조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대상은 이 새로운 시장 진출을 위해서 이미 상당 부분 그 준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이번 주 주요 일정을 저희가 살펴봐야 될 텐데 많은 일정들이 있는데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은 역시 G20이에요. 그렇죠. 뭐 이번 주는 뭐 G20 정상회 주간이다 이렇게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비즈니스 서밋을 시작으로 해서 그 정상회가 순차적으로 열릴 예정이고요. 네. 또 관심을 끌고 있는 뭐 10월 고용 동향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별로 보면요. 그 일단 8일에는 그 한미 통상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네. 그 한미 양측은 현재 그 G20 정상회 전에 그 FTA 추가 협의를 마무리 짓겠다고 했는데요. 네. 그 마지막 단판회인데요. 결과가 주목되고 있고요. 또 8일에는 그 금융감독을 주관으로 신한금융주주하고 신한에 대한 사전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또 9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10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공개하는데요. 이번 그 생산자 물가지수 역시 그 오는 16일 예정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에 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요. 또 10일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G20 행사가 개막이 되는데요. 일단 10일부터 11일간 이틀간의 일정으로 그 전 세계 CEO들이 참석하는 그 G20 비즈니스 서밋이 열리고요. 네. 또 10일에는 또 기획재정부에서 10월 고용 동향을 공개합니다. 네. 10월 고용 동향의 경우 9월이 워낙 그 신규 취업자 수가 감소를 했는데요. 10월 고용 동향에서 어떤 성과가 나올지 좀 관심을 끌고 있고요. 네. 또 이제 11일에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그 서울에서 G20 정상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또 12일에는 그 한국은행에서 그 10월 수출입 물가지수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네. 구체적으로 주요 일정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산업부의 이종필 기자와 지금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시각으로 오후 3시죠. 북미 지역의 서머타임이 해제가 됩니다. 이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에서도 시간의 변화가 조금씩 생기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11시 30분으로 1시간 늦게 개장이 되고요. 그리고 폐장 시간은 오전 6시이다. 이렇게 좀 뉴스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도 이 점 참고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 잘 얻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출발 센 증시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